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로 본 푸틴 스타일이란 주제로 좀 가벼운 소재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하면 구소련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서구와 비교해 낙후됐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5월 대통령 취임식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우루스 세나트를 탑승하긴 했지만 짤의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취임식 행렬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전 세계 자국산 리무진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미 대통령의 캐딜락 비스트처럼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아우루스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우루스 세나트에 대한 푸틴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2018년 10월 푸틴은 소치에서 L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를 아우루스 세나트에 태웁니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는 트랙을 한 바퀴 질주합니다. LCC 대통령을 조수석에, 수행원들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대통령 리무진으로 러시아산을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신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토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를 방문할 때는 황태자에게 아우루스에 앉아보게 하는 등 적극적 홍보도 했습니다. 전면부는 롤스로이스, 후면은 벤틀리를 빼닮은 아우루스 세나트는 5월 31일 민수용으로도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트림이 24만 5천 달러입니다. 한화로 2억 7천만 원 정도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프레지던셜 리무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루스 세나트의 디자인을 흔히 롤스로이스 플러스 벤틀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중공과는 달리 짝퉁이란 이미지는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서구를 모델로 건설됐지만 짝퉁 유럽 도시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루스는 4.4리터 8기통과 634마력의 힘을 지니 6.6리터 12기통 버전이 있습니다. 엔진 개발에는 포르쉐와 보쉬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은 아우루스를 타고 2019년 러시아에 진출한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우루스 이전 푸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600 풀만 가드를 의전차로 사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 메르세데스를 찾으면서 이제 러시아도 일정 부분 호화차 제조 기술을 갖췄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벤츠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진출로 고용과 기술 협력 등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투자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공처럼 투자를 유치해놓고 나중에 탄압한다든지 하는 면모는 전혀 없습니다. 푸틴은 동독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독일의 자동차 기술만큼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호화 세단을 표방하고 있는 푸틴은 아우루스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300대 정도를 제조하는데 해외 수출도 나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루스는 푸틴이라는 캐릭터가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해외 모터쇼에서도 아우루스라고 하면 브랜드보다 푸틴의 전용차로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동차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는 손수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을 즐깁니다. 푸틴은 동독 드레스덴에서 KGB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드레스덴에서 근무할 당시 동독의 슈타지보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서독보다는 당연히 소련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독보다도 못했습니다. 독일 통일로 동독이 무너졌을 때 푸틴은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택시 운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푸틴이 처음 소유한 차는 자즈 968, 통상적으로 자포로제츠라고 불리는 소비에트 시절의 어정쩡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푸틴의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돼 얻은 것으로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푸틴은 이 차를 수천 킬로미터 탄 뒤 KGB 동료에게 팔았습니다.
푸틴은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포뮬러 1도 시승했습니다. 러시아란 글자와 함께 독수리 국장이 그려진 헬멧을 쓰고 서킷 드라이빙에 도전했습니다. 포뮬러 1은 1인승의 경주용차로 아주 비좁습니다. 이때 푸틴은 무슨 차가 자포로제츠보다도 좁냐고 말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빠른 포뮬러 1을 담대하게 몰았습니다. 시속 240km라는 극한의 속도까지 페달을 밟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치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같은 푸틴의 관심으로 러시아는 소치에서 그랑프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소치 그랑프리에서 푸틴은 우승자 루이스 해밀턴에게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모터스포츠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강국이라면 당연히 개최할 만한 국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날 루이스 해밀턴은 샴페인을 퇴장하는 푸틴에게 뿌려댔습니다. 푸틴은 태연했지만 경호원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러시아 그랑프리는 다시 열렸고 푸틴은 해밀턴을 다시 만납니다. 푸틴은 웃으며 해밀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에는 샴페인을 뿌리지 말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자 해밀턴은 이번에는 샴페인을 뿌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름 장난삼아 한 일이었지만 내심으로는 푸틴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푸틴에게 샴페인 세례를 하지 않고 선수들끼리 서로의 몸에 뿌렸습니다.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조우를 푸틴은 아주 여유롭게 해결하는 재치를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푸틴은 소비에트 시절 자동차에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 가즈 21 볼가라는 모델을 구입합니다. 2006년 푸틴은 미국의 조지 부시와 만나 이 차를 자랑합니다. 이때 조지 부시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참고로 영어 수고로 조수석에 타는 것을 라이드 샷건이라고 합니다. 마차가 있던 시절 조수석에 타니가 불의의 습격에 반격하기 위해 샷건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푸틴은 부시를 태우고 운전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푸틴은 낚시를 갈 때는 라다사의 니바라는 4륜구동 자동차를 애용했습니다. 푸틴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날 수 없는 험한 곳을 이 차는 통과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눈길에 이 차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트럭까지 직접 몹니다. 그는 2018년 5월 크림을 잇는 유럽 최장의 대교 케르치 해협대교 개통식에 등장해 카마즈 트럭을 몰았습니다. 16분 동안 대통령이 선두차를 운전하며 크림과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연결됐음을 과시했습니다. 푸틴은 자국산 자동차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외국산 자동차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아볼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2017년 그는 고대 발람 모나스트리를 예고도 없이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푸틴은 운전수를 뒷좌석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푸틴은 전기차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차는 러시아가 개발한 요모빌이라는 전기차입니다. 러시아의 친환경차 개발 계획은 2014년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좌초됐습니다. 한창 이 차를 개발할 당시 푸틴은 시승에 참가했습니다. 푸틴은 서민차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10년 푸틴은 하바롭스크부터 치타까지 극동지역에서 2000km를 달렸습니다. 라다 칼리나라는 모델을 택했는데 아주 성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라다는 러시아의 국민차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아우루스에 해당하는 중공의 홍치 H9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공의 창춘 이치 공장에서 생산하는 홍치 H9은 아우루스 세나2 민수용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아우루스처럼 전면 디자인은 롤스로이스를 닮았습니다. 해외 수출 시장도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주로 중동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국 같아도 경쟁 관계입니다. 홍치란 브랜드의 경우도 러시아에 지지 않겠다는 자존심 때문에 개발한 겁니다. 1950년 2월 중공의 모택동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 스탈린의 오만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뒤에는 소련이 제공한 관용차 지스도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이후 후르시오프 집권 후 소련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또 서방의 중공 봉쇄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사용하던 소련제 관용차는 수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외국에서 차를 살 수도 없자 모택동은 국산차를 꿈꿉니다. 그래서 1956년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우리는 언제 국산 세단을 모을 수 있느냐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모택동의 부하들은 자동차 개발에 사용하라고 자신들의 차를 이치 창춘에 내놓습니다. 조 원라인은 프랑스인이 준 르노를 내놨습니다. 주더는 스코다 차를 내놨습니다. 천이는 벤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린공업대학에서 1955년형 크라이슬러 임페리얼을 빌려옵니다. 연구 개발에 참고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1958년 2월 창춘 이치 공장에 찾아가 도대체 차가 언제 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창춘 이치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직원이 자동차 개발에 주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2일 새벽 5시 반에 1호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중공에 대기근이 닥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는 마당에 지도자의 독촉으로 단기간에 차를 만든 겁니다. 중공이 민족의 자랑이라면서 지켜세운 홍치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감가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홍치는 줄곧 짝퉁의 길을 걸었습니다. 58년에는 프랑스 차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는 크라이슬러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1980년대는 일본의 닛산을 베끼면서 길이를 늘렸습니다. 1986년에는 미국의 다찌를 모방했습니다. 1990년에는 아우디를, 98년에는 링컨 타운카를 베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는 아우디 자체에 닛산 엔진을 얹었습니다. 2017년에 홍치 H7은 일본 토요타의 크라운 마제스타를 모방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던 중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홍치의 중형 모델 H5는 마츠다6 아텐자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중공 최고 지도자의 품격을 표방하고 있는 홍치 H9의 품질은 중공 내에서도 조악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을 갖췄다고 하지만 잔고장도 많고 여러 기본기가 떨어져 명불허전의 공업 쓰레기라고 혹평하는 영상이 최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홍치와 러시아의 아우로스는 인식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중공과 러시아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